근데 저는 10억 이하 구간은 아직은 더 오를 것 같아요. 진짜 부동산 공부만 제대로 해도 똑똑한 사람을 다 이겨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면 돈을 못 모으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력이 많은 분들. 새로운 거 나오면 사야 되고 두종프 나오면 먹어야 되고 이런 분들은 무조건 자산에 투자하면 돼요. 자산으로 보면은 한 30억은 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든지 기회는 오더라고요. 저도 막 제가 되게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시기가 좋았고 그 시기는 결국엔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단순 지하철 호재만 보고 투자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 그래서 환경, 학군 일자리, 호재가 종합적으로 좋은 곳이 입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한 5억에서 6억 정도 선에 의미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도 있어서. 어디가? 안녕하세요. 저는 2030 내 집 마련 멘토 부투리입니다. 제가 한 70분 넘게 내 집 마련을 성공시켜 드렸고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70분이나 내 집 마련을 도와주셨어요? 네. 많이 도와주셨네요. 천국 가시겠네. 감사합니다. 왜 부토리인가요, 근데? 부자 되는 스토리의 줄임말로 부토리라고 닉네임을 지었습니다. 네. 원래 우리 부토리님이 간호사 하시다가 구급대원까지 하시고 네. 지금 부동산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오늘은 2030 중에서 흑수저이신 분들 이분들이 내 집 마련하려면 어떤 단계를 좀 거쳐야 될까요? 일단은 흑수저라는 워딩이 되게 조심스러울 수 맞아요. 있는데 저도 부모님한테 도움을 안 받고 처음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어느 정도는 꼭 절약하는 시점이 있어요. 이게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시기를 반드시 뛰어넘어야지 일정 시드를 만들고 투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남들이랑 되게 많이 비교를 하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 기준을 좀 갖고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정 시간까지는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모아야 되고 내가 가진 돈과 어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현금성 자산, 뭐 예를 들면 주식이나 코인 뭐 이런 게 어느 정도가 있고 내가 전세에 살면 거기 들어가 있는 뭐 보증금이라든지 부모님한테 차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가 있는지 모든 거를 다 펼쳐놓고 그래야 매수 가능한 아파트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를 확인해보고 그 이후부터 그 금액에 맞는 아파트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액이 나오면 지역이 걸러지거든요. 그 지역 위주로 이제 임장 가고 계약을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먼저 돈을 모으고 절약하고 지키고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 투자를 저도 9년 차가 됐는데 좋은 자산을 사서 그걸 시간에 묻어두고 진득하게 기다리는 게 반드시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되게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를 요즘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실 저는 모을 때 진짜 많이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근데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때 내가 좀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면 돈을 못 모으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력이 많은 분들. 새로운 거 나오면 사야 되고 두종프 나오면 먹어야 되고 뭐 탕후루 나오면 먹어야 되고 옷 나오면 사야 되고 이런 분들은 무조건 자산에 투자하면 돼요. 저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쓸 돈을 다 못 쓰게 그냥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강제로 저축이 돼요. 저는 투자하는 게 저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간호사님 월급이면은 그래도 높은 편 아닌가요, 간호사님? 저는 의료원에 다녔는데 2016년 막 이럴 때 다녔으니까 그때 한 200만 원 완전 초반 받았었어요. 근데도 악착같이 모으신 거네요? 그렇죠. 거의 50% 나중에 거의 80%까지 많이 모아서 그 저축률에 따라서 인생도 많이 달라지고 원리금 상환 능력도 결국 저축률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저축 금액의 70%가 적정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수강생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월급을 300만 원 받아도 200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과 100만 원을 저축하는 사람은 애초에 대출 그 가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좋은 자산을 누군가는 6억짜리를 살 때 나는 8억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 이렇게까지 절약해봤다 이런 것도 있나요? 그러니까 25만 원짜리 원룸 월세에서 신혼생활 시작했었어요. 신혼은 25만 원 월세? 네, 막 곰팡이 되게 많고 난방도 잘 안 되고 그때 제가 그 시드를 모았던 파이가 되게 커졌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얼마를 모아? 80% 모았으니까 그때 남자친구였는데 같이 모았거든요, 돈을. 그때 시드 얼마로 시작하셨나요? 그러면? 처음에 저는 5천만 원 정도였고 합쳐서 그러니까 1억 정도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출을 이제 받았죠. 직장인들은 또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활용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규제 지역 나오고 대출 규제 있어서 연봉이 한 배 정도만 나오지만 예전에는 1.5배 정도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그게 되게 커요. 혹시 얘기 나오니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부토리님의 투자 커리어 좀 말씀해 주시나요? 투자 히스토리?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거주를 안 해요. 저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올려받은 걸로 재투자를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18년에 이제 성동구 아파트를 샀었고
받고 방금 치를 때쯤에 전세가 1억이 올랐어요. 그래서 올려받고 그거를 2020년에 또 서울투자를 올려받은 거랑 또 2년 동안 모은 돈으로 같이 투자를 한 거죠. 사는 거는 월세로 살고. 네, 월세로 살고 그 이후에는 또 경기도에 있는 곳도 사고 또 이후에도 경기도 사고 그러니까 자산이 일해줘요. 결국에 내 노동 소득은 한계가 있고 전세금 상승분이 그 역할을 해줬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서울도 그렇고 공급이 너무 없다 보니까 전세금이 당연하게 상승을 해요. 근데 이제 신혼부부 분들이 대부분 좋은 전세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전세도 노동소득으로는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거를 내가 활용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산으로 보면은 한 30억은 넘죠. 지금 갖고 계신 자산이요? 네, 한 중후반 될 것 같은데. 간호사로 시작해서. 예, 순자산이 꽤 많아요. 왜냐면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대출이 제가 거의 없어요. 지금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안 맞아요. 왜냐면 토어제로 묶였잖아요. 그래서 23년도에 막 집 사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LTV 80%에다가 그때는 특례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었고 집 없는 사람들이 집 사기가 너무 좋은 시기였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든지 기회는 오더라고요. 저도 막 제가 되게 잘했다 이런 것보다는 시기가 좋았고 그 시기는 결국엔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몇 채가 지금은 정리하고 두 채가 남았는데 한 채는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 돼서 진행 중입니다. 근데 진짜 인간 승리네요. 25만 원에서 월세 시작하셨는데 자산이 30억이시면 저보다도 대단하시니까. 전 돈이 없어요. 아니요, 사람은 다 저평가 시기가 있는 거죠. 미래 가치가 훨씬 높으신 분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저 언제 잘 될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근데 뭔가 사람들한테 되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잘 돼요. 고개만 빳빳이 안 들고 있어도 저는 성공하는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만약에 난 지금 2030인데 흑수저다. 어떻게든 얼마를 모아라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최대한 1억 정도는 모으시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연봉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대출 한도가 지금 15억 이하는 6억인데 내가 한 6억 정도를 진짜 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5천만 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 5억에서 6억 정도 선에 의미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도 있어서 어디가? 사실 경기도로 내려가면 뭐 수원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노원도 있어요. 근데 노원구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봐야 돼서 근데 이제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10억짜리 상승과 6억짜리 상승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10억, 20억짜리 구간보다도 더 어려운 게 막 6억, 7억 구간인 것 같아요. 더 그래서 꼼꼼하게 보고 공부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러면은 갭 투자가 좀 괜찮다는 말씀이신지? 지금은 갭 투자가 안 돼요. 서울이랑 뭐 12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서 갭 투자 시장은 아니에요. 그럼 상황은 다르네요. 이 부토리님 때랑. 다르죠. 근본적으로 같은 거는 어쨌든 뭐 돈을 열심히 모으고 내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알아봐야 된다는 건 똑같지만 저는 투자가 됐었고 지금은 실거주 수요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은 실거주자들이 원하는 지역들을 위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이왕 살 거 실거주도 해야 되긴 하는데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가격이 오를 수 있을 만한 아파트 기준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평가라는 거는 상승기에서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락기, 그러니까 시기에 저평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락기 2023년, 24년에 그 동탄 롯데캐슬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옥수의 금호 이편원에서 파크레스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 걔네가 가격이 15억 정도로 붙어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옥수 리버젠이나 이런 데 24억이 됐고 동탄은 지금도 15억, 16억 그렇게 계속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입지 공부를 그래서 꼭 해야 돼요. 제가 성동구 아파트를 맨 처음에 샀던 이유가 지도를 딱 펼쳐놓고 봤는데 건너면은 바로 앞에 한강이 있고 건너면 압구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가 바로 이제 그쪽이 다 강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리적인 위치를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뭐 성동구라든지 마포라든지 이런 데 용산이 잘 가는 이유도 좋은 업무지구를 다 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가 동탄의 한계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평가라고 하고 앞으로 오를 만한 아파트라 그러면 뭐 호재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동탄 같은 데가 전고점이 높았던 게 호재 때문이었거든요. GTX. 근데 이제 생각을 하나 해보셔야 되는 게 GTX라는 게 들어온다는 건 물리적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그 지역은 사실 호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진짜 호재는 그 수요가 빨아들일 곳은 결국 핵심지거든요. 단순 지하철 호재만 보고 투자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 그래서 환경, 학군 일자리, 호재가 종합적으로 좋은 곳이 입지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에 대한 공부를 어떻게 잘할 수 있나요? 가격을 계속 봐야 돼요.
그 단지가 오르고 내리는 가격을 보면서 그걸 역추적해가는 거예요. 이 동탄이랑 옥수라는 곳이 한때는 맞물려 있었지만 가격이 지금 결과론적으로 벌어졌잖아요. 그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 나가는 거죠. 제일 쉬운 게 실패 안 하려면 일단은 다 안 봐도 되는데 하나는 무조건 업무지구 접근성. 경제 활동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 추이를 계속 호갱론으로 계속 들어가면 되나요? 호갱노노랑 뭐 아실이라는 사이트도 되게 괜찮고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호가 같은 것들도 계속 꾸준히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격 추이를 계속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조정기가 오고 이럴 때 해야 되는 거는 예를 들면 5개에서 10개 매물을 관심 매물을 봐요. 얘가 언제까지 빠져나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올려놓자마자 바로 나가는 애가 있고 아니면 한 달, 2달, 3달이 걸리는 애가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보는 거죠. 부동산 결국 수요랑 공급인데 수요는 측정이 안 돼요. 결국 그 가격에 영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건 계속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저보다 또 더 똑똑하시니까 저는 근데 진짜 되게 일반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신랑이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저는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아기 엄마들 아니면 신혼부부분들 이런 분들이 진짜 부동산 공부만 제대로 해도 똑똑한 사람을 다 이겨먹을 수가 있어. 하나를 좀 파야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진득하니 하나를 정해서 그거를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가 돼도. 저도 이제 불인인 시절이 있었고 맨날 막 뉴스 맨날 보고 기사 찾아보고 정책 나오는 거 읽어보고 뭐 이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 모르는 유튜브도 찾아보고 그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부토리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잖아요. 집을 사도 된다라고 말하는 좀 근거라든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아파트 하나를 골라가지고 그 아파트를 보러 가는 거예요. 가잖아요. 그럼 나만 있지 않아요. 한 4-5팀이 한 집을 보러 와요. 그래요? 중개사분이 한 2분 와요. 그러면 신발이 막 수십 켤레가 쌓이거든요. 그게 바로 수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에 몇 시간 있다 전화를 해봐요. 팔렸어요. 이미 계약금 쌌어요. 그 앞에 본 사람이. 그거를 이제 계속 겪다 보면은 이거는 내가 타이밍을 재고 말고 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물론 싸게 사면 좋죠. 23년, 24년 이럴 때 사면 좋지만 재밌는 거 사람들은 그럴 때 안 사요. 그러면은 둘 중 하나인데 내가 인간 본성을 거스르고 남들 안 살 때 사는 것 하나와 하나는 남들이 살 때 늦더라도 내가 이게 올바른 자산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애 주기에 맞춰서. 내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축률의 70% 정도를 잡고 원리금 상환액으로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곱하기 한 7 정도 해보시면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연봉이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대출이 한 4억 2천까지 돼요. 그렇게 관점을 잡고 가는 거죠. 재밌는 건 비트코인 지금 사야 돼요? 사야죠. 그쵸? 적립식으로. 지금 사야 되잖아요. 좋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사지 않아요. 1억 5천에 들어가고 1억 7천에 들어가서 물렸을 거예요. 그쵸. 똑같아요. 22년 하반기 하락기에도 집을 샀지만 그때는 완전 환대를 받으면서 집을 봤거든요. 근데 그땐 또 사람들이 안 사요. 더 떨어질까 봐. 그래서 이게 인간 심리랑 연관이 되는데 제가 부해문학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해요. 결국에 부동산이라는 건 사람이 움직이고 그 사람의 심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락기 때는 쉽지 않다. 근데 만약에 이 시장을 계속 공부하고 또 다른 하락기가 왔을 때는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여력이 되고 자금이 있고 내가 지금 생애 주기에 이걸 사야 되는 결정이 맞으면 지금도 괜찮다. 근데 좀 조심하셔야 될 구간은 20억 이상 아파트는 정말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한 6개월 만에 10억 정도가 올랐거든요. 근데 반드시 모든 자산은 오르면 또 떨어지고 조정을 받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무리해서 모든 것들을 끌어받고 요즘에 막 대부업도 흥행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저는 10억 이하 구간은 지금도 진짜 괜찮다고 봐요. 아직은 더 오를 것 같아요. 그냥 공급 자체가 너무 없는 거예요. 매물이 너무 없어요. 막 1000세대 단지에 막 매물이 하나 있고 나오면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저도 항상 상승기에 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샀고 그게 되게 불안했는데 내가 꾸준히 열심히 살고 원리금 상환하고 하다 보면 또 그게 좋은 자산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부동산을 좀 살 수 있게 도와주셨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도 좀 궁금해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본인이 어떤 아파트 얼마짜리를 사야 되는지를 아예 몰라요. 내가 얼마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종잣돈도 남편이랑 관리를 따로 하면 모르는 거예요. 아예 서로 그런 거에 대한 대화를 안 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지연되고 그러면은 또 전세 연장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제일 컸어요. 그래서 그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너무 많은 공부를 계속하는 거. 제가 23년도에 어떤 동생을 알게 돼서 그 동생이 이제 아파트를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수지 같은 데 딱 사면 좋았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한 반년 뒤인가 만났는데
강남 아파트 시세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왜 들어보니까 강의 들으면서 과제를 그걸 내줬나 봐요. 그래서 그걸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파트 사고 이후에도 된다고 갈아타게 하거나 나랑 되게 갭이 너무 많은 데를 하면 그냥 공부만을 위한 공부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졸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졸업이 없어요. 부동산은 죽기 전까지 계속 갈아타기를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안 하고 계속 그냥 공부만 하면 끝이 없습니다. 좀 매듭을 지어야 되겠네요. 대나무처럼 매듭 짓고 딱. 맞아요. 작게 시작해서 그걸 계속 갈아타기 하는 개념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6억짜리 샀으면 그 다음에 뭐 9억, 10억, 그 다음에 뭐 15억 이런 식으로 점프업을 계속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좀 부토리님의 개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스토리 수집가거든요. 부동산 스토리 수집가신데 저는 사람 스토리 수집가라서 간호사와 구급대원으로 일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부동산 강사가 되신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간호사 하셨어요. 아빠가 이제 수익이 없었거든요. 자영업 같은 거 혼자 계속 하시다가 집이 되게 이제 어려웠는데 엄마가 한 중학생 때쯤에 간호사를 다시 나간 거예요. 계속 저 육아를 하다가 엄마가 일을 나가니까 집에 소득이 생기니까 그게 되게 안정적이어 보였어요. 그래서 언니도 간호학과를 갔고 저도 간호학과를 갔어요. 취직이 잘 되니까 그때는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컸거든요. 24살 정도에 입사를 했는데 응급실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원치 않은 사람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게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주치자라던가 막 노숙자 이런 분들이라던가 그러니까 온몸에 되게 막 똥칠하고 뭐 이런 분들을 막 닦아주고 막 심전도 찍거나 주사를 놔주고 이런 거를 하니까 좀 현타도 많이 왔었고 간호사 일할 때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네네. 응급실은 좀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제일 기억 남는 거는 결국 이제 심정지 환자들인데 제가 그날 어떤 90대 할머니를 CPR을 해가지고 소생해서 이제 중환자실로 올라간 케이스가 있었어요. 퇴근하고 그때 네이버 뉴스 탑 기사 이런 게 있었거든요. 김주혁 씨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죽음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가깝게 그 어린 나이에 좀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여행을 막 갔었고 그러면서 결국에 일정 행복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를 그때 좀 저는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돌아와서 돈 공부를 좀 어떻게 보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책도 되게 많이 읽었었고 그러면서 그때 이직 준비를 같이 했던 거죠. 구급대원을 같이 하고 구급대원이 간호사보다 더 월급이 높았나요? 월급은 높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더 현장이었어요. 막 직업에 대한 그런 엄청난 꿈이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아니었어요. 소명정신이 있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근데 막상 구급대원을 해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생을 마감한 분들을 자주 보게 되고 고시원 같은 데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사람이 목매달고 돌아가신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행복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더 열심히 막 했던 것 같고 저는 좀 PTSD가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 죽은 사람들이 그 둥둥 떠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25만 원 원룸 살 때였거든요. 집에 들어오면 너무 우울한 거예요. 거기 또 북향이야 해도 안 들고 그때 제가 진짜 많이 나가서 임장을 다녔어요. 그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데 임장 나가니까 가족들이 되게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아 그래 나는 나중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얘가 일을 해주는 자산을 취득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실거주를 안 하고 또 투자 개념으로 간 것 같아요. 더 그게 자산의 상승 속도를 일으키기가 좋아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만의 또 어떤 기준들이 생기고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좀 눈이 그래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독서 모임 할 때 그분들이 저한테 막 강의를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그러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우연하게 됐네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좀 특이한 직업이긴 했잖아요. 제가 만약에 일반적인 진짜 사무직 직장인이었으면 그 정도 결핍은 안 느끼셨겠네요. 안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어떤 생과 사를 보고 집만 들여다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느껴지거든요. 온 집안이 다 막 쓰레기장 뉴스에 나오는 막 그런 데도 있고 막 오물이 막 가득한 데도 있고 그래서 나는 좀 잘 살고 싶다에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진짜 열악하네요. 구급대원 간호사님. 근데 안 힘든 직업은 사실 없는 것 같고 근데 너무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저한테는 안 맞았어요. 보람이 없었어요. 저는 모든 동력의 원인이 즐거움이거든요. 근데 즐거움이 일단 안 느껴지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니구나. 그때 일하실 때 많이 또 힘드셨었는데 지금 많이 또 보람 차신 거네요. 네. 행복하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제 거를 한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기준을 잡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보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더 주도적이어서. 그렇죠. 그런데 요즘 되게 잘 나가신다고 컨설팅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아지셔갖고. 아 서울 25개구를 다 공부하고 내가 알려면 최소 1년은 걸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을 좀 줄여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비용을 내고 강의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레버리지 하는 거죠, 저를. 궁금하신 분들 또 컨설팅 받으러 오세요.
저도 돈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연락 주십시오. 내 집 마련은 못한 좀 암울한 2030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되게 이상한 얘기일 수 있는데 남이랑 비교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친구는 부모님한테 받아서 15억짜리 아파트 그냥 들어가는데 나도 그 생각을 많이 했었네. 힘들었는데 마음이. 마음이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남이랑 비교하면서 살게 되거든요. 저는 건강한 비교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비교를 하면서 내가 그 와중에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돌파구를 찾는 건 정말 좋은데 계속 그거에 매몰만 돼 있으면 진짜 우울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집을 사도 우울해요. 나도 더 큰 게 보이니까. 네, 그럼요. 내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내 행복의 기준을 정해놓지 않으면 사실 부자가 된다고 저는 행복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좋은 집을 샀으면 그거에 대한 감사함도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남이랑 비교하지 말라는 건 남들이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하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라는 게 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에게 보여지는 것보다는 진짜 실속을 챙겨서 내 내실을 좀 단단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멋이 없어요. 저는 막 요즘에 건물 같은 것도 막 보러 다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를 저는 꼭 생각하는 게 내가 건물주가 아니라 나는 청소부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건물을 매수할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쉬운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일정 시기에 하나의 기준을 정해서 그걸 몰입을 해서 그 이후에는 딱 실행까지 내 기준대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행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랑이랑 처음 만났을 때도 초면에 그런 거에 대한 주제로 막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되게 잘 통했어요. 결혼할 사람을 잘 찾는 것도 하나의 정말 큰 재테크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아까 25만 원 월세부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여성으로서 쉽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과 정말 작게 시작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을까요? 근데 저 인기도 남편한테 많았을 맞춘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결혼도 마찬가지인데 각각의 기준이 있어서 그거를 맞춰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일단 비슷한 마인드여야 돼요. 전 돈 모을 때 머리카락도 제가 잘랐어요. 진짜 대단하시다. 근데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머리를 대각선으로 자르나 이렇게 자르나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근데 약간 그런 거에 대해 희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럼 내가 남한테 보여주는 건 중요하지 않구나. 막 그런 거를 되게 알았던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안 자르죠. 그래서 제가 모아야 되는 시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무조건 신혼부부 3년 그 다음에 아기 낳기 전 이때 말고는 쉽진 않아요. 아기 낳고서도 물론 있죠. 고학년 되기 전 딱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정말 공격적으로 모아서 가야 되는 시기. 그래서 결론은 2030 아직 좀 암울하다면 나만의 기준을 세우자. 맞습니다.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하나의 어떤 전문가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